여러분 다들 쉬었나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1세대 요건에 받고 이제 1주택 요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1주택 중에서 이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다가구 주택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여러 개인데, 이 가구 수가 여러 개이지만 이 다가구 주택 자체는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에 단독주택으로 보는데, 단독주택으로 봐서 이게 주택수가 한 개냐 아니면 이 다가구 주택 자체가 가구 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한 개의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 다세대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해당이 돼서 각 가구가 한 개의 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데, 자, 세금 차이가 수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을 양도를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먼저 따져봐야 될 게 바로 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 제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고 준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1호 다목에서 해당하는 이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이 다가구 주택은 그 각각 독립된 가구로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자, 그렇지만 이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구획된 구분별로,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 10가구가 있는데 10가구를 다 나누어 가지고 한 가구씩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10가구 중에 5가구는 양도를 하고 5가구는 남겨둔다든지, 실무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그렇게 할 일은 별로 없죠. 자, 그렇게 다가구 주택을 구획별로 부분별로 이렇게 구획 부분별로 보지 않고, 만약에 다가구 주택 하나를 매매 단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세대가 다가구 주택 한 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은 10가구가 살고 있죠. 그래서 10가구가 독립된 형태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다가구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만약에 이 가구당 독립된 거주 공간을 각각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1세대 10개, 그러니까 1세대 10주택이 되는 겁니다. 즉 1세대가 10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 주택은 어떤 것이냐? 일단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됩니다. 최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까지만 인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바닥면적,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약 200평이죠. 200평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세대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즉, 주택이 3개층 이하, 주택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세대수가 19세대 이하. 자,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만 바로 다가구 주택으로 봐서 다가구 주택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바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자, 세대수, 즉 가구 수는 19가구 이하라는 이 세 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가구 주택을 한 개의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다가구 주택 중 이 상가를 만약에 이 상가로 사용하는 층을 보통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4층으로 많이 집니다. 그래서 1층은 상가로 쓰고 2층부터 뭐 4층까지 그러니까 2, 3, 4 3개 층은 주택으로 쓰죠. 자, 그런데 1층의 상가를 뭐 용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자, 그러면 1층의 상가 그 다음에 2, 3층 주택에서 주택 3개 층이 충족이 됐었는데 만약에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다 그러면 주택 층수가 4개 층이 돼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세법상 우리 소득세법상 다가구 주택으로 보지 않고 다세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지 못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되고 반드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을 하고 용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실무적으로 바로 옥탑방입니다. 옥탑방. 여러분들 서울 시내 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의 다가구 주택을 봐도 이 옥탑방이 없는 데가 없죠. 다가구 주택은 전부 이 옥탑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옥탑방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 한 개의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주택자 다세대 주택으로 봐서 서울시에서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시내 이제 관할 세무서죠. 관할 세무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가구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로 봐서 서울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얘기했죠. 조정대상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중과한다. 그래서 기본세율에 뭐 20% 30% 중과를 하는데 자, 그 내용은 추후에 학습을 하는데 자, 그렇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함으로써 세금이 뭐 몇 억이 나온다. 많게는 몇십억이 나오는데 자, 그 몇십억 몇억의 세금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 옥탑방 때문입니다. 옥탑방. 이 옥탑방이 뭐라고? 옥탑방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옥탑방 잠시 후에 살펴보고 자, 그래서 결국 상가로 사용하는 층을 뭐 용도 변경한다든지 옥탑방을 무단 건축함에 따라서 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 된다든지 또는 이 주택의 바닥 면적을 뭐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든지 또는 원룸 이거 뭐 신림동이나 이 대학가 쪽에 이제 불법 쪼개기인데 방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방 하나짜리를 뭐 3개로 쪼개다든지 자, 이렇게 방을 쪼개다 보면 이게 19개 가구가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룸의 개수가 만약에 19가구, 19세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세법상 5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 보기 때문에 한 개의 주택이 아닌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서 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때 특히 다가구 주택 한 개만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각할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의 세개층 사용 등의 요건을 만약에 위배했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이 주택의 면적이 가장 큰 한 개 호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 주택이 2에서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만약에 2층에서 4층까지는 뭐 50제곱미터고 5층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였다. 그러면 주택의 사용층이 4층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 전체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구수 중 가장 큰 면적, 즉 5층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니까 요 100제곱미터, 5층의 1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 요건 충족하지 못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해서 추징된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 사례를 한번 보면 이런 경우죠. 뭐 이제 이 2층 중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된 것은 행정처분의 대상이죠. 만약에 이제 2층이 상가였고 뭐 이제 나머지 층 3개 층이 주택이었는데 자, 2층 상가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합니다. 자, 불법으로 2층 상가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건축법 위반으로 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일 뿐이지 2층 중 일부 상가, 그러니까 2층 상가 쓰는 것을 일부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이게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에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법도 뭐 이걸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뭐 우리 국세기본법 지난 학기에 뭐 조세법 총론을 들었으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질에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식 그 건축물 대장에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건축물 대장이 이루어지지만 자 실질은 다가구 주택이 주택 층수가 3개 층이어야 되는데 실질로 보니 4개 층을 사용했다. 그러면 실질에 따라서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쟁점 건물을 일괄양도할 당시 뭐 형식상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건물이 자 3층에서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3층, 4층, 5층 3개 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자 거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욕심을 더 내서 이 2층 상가로 된 것을 일부 주택으로 바꿨죠. 자 그러면 2층 상가로 쓰던 2층을 일부 주택으로 바뀌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 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당해보면 매우 억울할 수 있죠. 이 세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랬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조세심판원 사례로 이제 각종 이제 불복 사례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가구 주택에서 또 조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옥탑방입니다. 옥탑방. 이 옥탑방이 이제 예전에 그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그 임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때 대부분 옥상에 옥탑방을 건축을 합니다. 또는 이제 증축을 통해서 옥상에 옥탑방을 건축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 이 옥탑방 하나를 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고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옥탑방 때문에 이 다가구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세금 폭탄을 낼 바에 몇 억 세금 낼 바에 옥탑방 그냥 부셔버리면 됩니다. 야 다가구 주택 팔 때 옥탑방이 있다? 옥탑방 그냥 없애버리면 돼. 옥탑방 없애는데 뭐 돈 1,000만원 2,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1,000만원 2,000만원 안 들이고 그대로 양도했다면 세금이 몇 억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이 옥탑방도 규모가 있죠. 만약에 옥상의 바닥 면적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큼 옥탑방을 지었다. 자 그러면 그 옥탑방은 바로 주택 층수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옥탑방이 그 옥상 건물 바닥 면적의 8분의 1의 면적을 초과했다. 자 그러면 주택 층수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옥탑방이라는 것은 옥상의 면적에 이 옥탑방 건축 면적이 8분의 1 이하다. 옥탑방 건축 바닥 면적이 옥상 바닥 면적의 8분의 1 이하다. 자 그러면 주택 층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지하층.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옛날에 진 거는 이제 지하방이라고 얘기하죠. 지하에도 이제 가구수가 있는데 자 그 지하층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 층수에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 1층은 상가고 자 2층부터 4층 3개 층까지 주택인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한다 그러면 주택의 층수가 3개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옥상에 옥탑방을 건축했다 그러면 옥탑방의 건축 면적에 따라서 다가구 주택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옥탑방의 그 바닥 면적이 옥상 바닥 전체 면적의 8분의 1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주택 층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주택이 3개 층이 돼서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옥탑방의 바닥 면적이 그러니까 전체 바닥 면적 중에 옥탑방의 바닥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다. 자 그때는 주택 층수에 포함이 돼서 주택이 4개 층이 돼서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다세대 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오타가 났는데 다세대 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옥탑방 하나 때문에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다주택자 중과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다. 자 이거 회피하려면 어떻게 하냐? 옥탑방 그냥 부셔버리면 됩니다. 옥탑방 없애버리고 양도를 하면 되죠.
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서울시에서 서울 관할 이 세무서에서 서울국세청에서 이 다가구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옥탑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 것에 대해서 각 세무서로 전부 그 내역을 뿌려서 다시 조사해서 추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분히 이렇게 옥탑방과 그 다음에 상가를 불법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비과세해줬다 그러면 이제 징계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구 주택 서울시내 같은 경우 좀 지방은 그래도 조금 느슨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 다가구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담당 세무 공무원이 반드시 그 다가구 주택을 실사로 나옵니다. 실사를 나와서 그 다가구 주택이 옥탑방이 있는지, 자, 그리고 뭐 상가를 뭐 주택으로 불법 변경한 건 없는지 다 일일이 실사를 하고 들어가서 저 옥탑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을 하고 추징을 한 겁니다. 자, 그러한 대규모 추징 사례에 의해서 바로 이제 불복이 제기됐고 소송을 가게 됐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서 뭐 쭉 있는데 결국은 뭐 이 옥탑방이죠. 이 옥탑방이 결국 주택 층수에 포함이 돼서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됐다고 봐서 이 건물은 뭐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즉 다주택자로 봐서 양도소득세 20%, 10%, 20% 중과한 것도 다 타당하다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옥탑방 하나로 수억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해서 이 입장이 된다 그러면 매우 억울하고 난처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옥탑방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팔 때는 반드시 세무검증을 받아보고 팔아야 돼요. 함부로 팔면 양도세가 추후에 폭탄이 돼서 날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의할 사항이 바로 주택,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자,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가격이 일단 싸기 때문에, 이 부모가 한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뭐 부모 몰래 또는 뭐 부모 몰래 본인이 뭐 임대 수익을 창출하려고 만약에 오피스텔을 샀다 그러면 그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봐서 부모님 주택수에 합산이 돼서 결국 1세대 2주택자가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오피스텔이 결국 계륵 같은 존재인데 이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면 상업용 건물이냐 이게 판단에 따라서 이 오피스텔이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수에 합산이 돼서 세대의 주택수에 합산이 되는데 이 오피스텔이 만약에 주택이 아니고 뭐 영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상업용 건물이 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업무를 보는 이 사무실 안에서 이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 취사시설이나 주방시설, 화장실 시설 등을 좀 갖추어서 업무를 보다가 조금 쉬라는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게 오피스텔이죠. 이게 주거와 업무를 겸용할 수 있는 시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뭐 상업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을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업지역에서 이 오피스텔을 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근거 기준이 있지만 법규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 자체를 그냥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주거 전용 오피스텔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주택 원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 안에 화장실, 보일러, 뭐 싱크대, 세면대 다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바로 오피스텔, 주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업용 건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주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이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든지 또는 추후에 배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라든지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있는데 만약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바로 1세대 1주택 해당이 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 만약에 업무용이다. 그러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뭐 영업용인지 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바로 사실 판단, 사실상 현황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으로 봅니다. 자, 과세관청은 뭐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형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주거용에 해당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가 보면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자, 욕실이 있고 세탁실, 주방시설, 뭐 붙박이장, 바닥 난방 시설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파트와 별반 다르지 않고 상시 거주가 가능하다. 자, 그랬을 때는 바로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세관청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피스텔은 과세관청은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하고 뭐 양도세 중과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당하는 사람이, 즉 양도인이 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고 영업용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업용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 영업용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오피스텔이 영업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즉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바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1세대를 받고 1주택을 받고 이제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보유 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자,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만약에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 개의 주택,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외, 즉 한 개의 주택을 매각을 하고 바로 1세대 1주택이 됐다. 자, 그러면 모든 주택을 처분한 후에 그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만 뭐 일시적 2주택, 자, 다음 시간에 배울 그 비과세 특례, 하나의 주택이 있는데 다른 주택을 이사 목적으로 취득해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 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일시적 2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은 주택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뭐 완전히 미로같이 꼬여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복잡하게 됐는데, 이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이 매우 복잡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유기간 계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자,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자, 그러면 내가 10개의 주택을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10개의 주택을 20년 전에 취득을 하고, 자, 올해 19개 주택을 다 판매를 했어요. 자, 올해 19개 주택을 다 판매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주택 1개가 있는데, 이 나머지 주택은 당연히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나머지 주택 1개를 올해 판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자, 올해 세법이 개정돼서 2021년 올해부터는 자, 이 20개의 아파트 중에 19개 아파트를 팔았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1개 아파트가 아무리 2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19개 주택, 마지막 19개째 주택을 판 날로부터 만약에 오늘 팔았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 기간이 지나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내용이죠.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뭐 증여,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는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죠. 자, 그래서 보유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입니다. 자, 그런데 2주택 이상, 일시적 2주택은 제외를 하죠. 자, 2주택 이상,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내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을 해준다.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비과세 특례 규정이고 바로 일시적 2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을 제외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하는 날로부터 취득일자를 기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그날부터 취득일자를 계산을 해서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자, 거주기간 계산은 주민등록등표에 따른 전입일과 전출일로 본다는 거죠. 자, 이랬더니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그러면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증여를 해버립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증여를 하거나 또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자, 그러면 3개의 주택 중 2개의 주택을 만약에 증여를 했다. 자, 그러면 증여로는 매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를 하고 1개의 주택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1개의 주택이 취득한 지가 2년 이상 지났다. 자, 그러면 이 1개의 주택은 이제 1세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텐데, 자, 이것도 2021년 2월 17일자로 소득세법을 변경을 해서, 자, 3개의 주택이 있는데 2개의 주택을 증여를 했다. 그러면 그 2개의 주택이 증여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3개의 주택이 있는데 2개의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1개의 주택 남은 것들은 이 2개의 주택 용도 변경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죠. 만약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즉 B주택을 2021년 이후 양도하고 최종 1주택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냐. 자, 그래서 2014년 5월에 A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19년 2월에 B주택을 취득을 하죠. 자, 그리고 2021년 4월에 B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자, 양도를 하고 이게 과세가 됐죠. 자, 그러면 예전 같으면 2021년 4월이면 이 B주택의 지금 2019년 2월에 취득을 해서 2021년 4월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자, 이 B주택 양도를 했고, 자, 그러면 이 다음날 예전 같으면 이 B주택 양도한 날 다음날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 B주택을 양도한 시점 양도하고 나면 이제 A주택만 남게 되고, A주택은 1세대 1주택이고, 자, A주택은 언제 취득했냐? 2014년 5월에 취득했기 때문에, 자, 2014년 4월로 가면 2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바로 요 B주택을 양도하고 난 다음날 A주택을 팔아도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자, 바로 이제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이 B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A주택의 보유기간은 다시 기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주택은 바로 이 B주택의 양도한 날인 2021년 4월부터 보유기간을 기산을 합니다.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을 해서 결국 2년이 지난, 즉 2013년 4월 이후에 A주택을 양도를 한다. 자, 이랬을 때 바로 A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개 AB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개의 주택을 2021년 4월에 1개의 주택은 B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됐다. 그러면
이 B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다시 2년이 경과돼야만 A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보유기간 산정하는 이 규정도 매우 복잡하게 바뀌어가지고 케이스가 엄청난 많은 케이스가 발생이 되고, 자, 그에 따른 분쟁들이 여러 가지 분쟁들이 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바로 지금 살펴본 이 케이스로 인해서 많은 지금 분쟁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죠.